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선의 시사돌직구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2부 순서에는 매주 우리가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만나서 정치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온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있죠. 손병관의 중요한 이야기 순서입니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한 주 건너뛰고 오늘 2주 만에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별로 반갑지 않은 듯한 냉랭한 반응. 예, 반가우시죠? 아닙니다. 당황하셨어요, 지금? 예, 오후 늦게 해가지고 약간 좀 쳐졌어요.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방선거 얘기, 저희 세월호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방선거 판세 전망 오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이 전체 권역을 3단계로 나눠주셨는데, 네. A급 지역으로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강원, 또 많이들 이제 주목하시는 그런 지역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A급,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전체 17개 이제 광역 선거 지역 중에서 한 9군데 정도는 이미 거의 승부가 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은 네. 이 영호남 지역하고. 네네. 대전이랑 제주 정도, 9곳 정도는 이미 그 당선자의 당적이 어느 당인지 다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대전, 제주 이런 곳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대부분 다 다른 언론들도 비슷한 판사를 예측을 내놓겠지만은 네.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적으로 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광역단체장이 이제 후보로 나오고, 여당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강한 지명도 있는 도전자들이 이제 붙는 형태로 구도가 짜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서울, 인천의 표심이 약간 좀 다르고요. 이 충남, 충북, 강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것이 야당 표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제 야당에게 이제 광역단체를 맡겼는데, 아주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아주 맡겨보니까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럭저럭 이제 무난하다는 이제 평가를 받은 그런 도정을 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 여당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지금 세월호라든가 이런 사건들에 영향은 받겠지만은,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제 일단 여당 지지층이 모일 걸로 보이고요. 이 추격세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뿌리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이 이제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강원 지역이고요. 예, 그러면서도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승부처를 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으로 보시죠. 그렇죠.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 승리를 해야지 이것도 이겼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서울, 인천 같은 경우 사실 4년 전에도 이곳을 승자를 막판까지도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점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라는 새로운 변수 때문에 여당이 고전을 하고 이제 야당이 약간 한숨 돌리는 그런 형국이지만은 다른 이제 선거판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거가 막상 시작되고 나면은 투표할 때까지 한 번 정도는 출렁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네. 한 3, 4주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세월호라는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배가 또 붙고 이슈인데, 이것이 한 달 정도 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어떻게 투표할 건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도 서울, 인천은 이제 현역 이제 야당 출신 이제 단체장이 이제 방어하면서 굉장히 이제 격전이 붙을 것으로 보셨는데, 이제 B급 지역으로 경기 광주를 경기도 쪽을 보셨단 말이죠. 이제 경기도에 이제 후보, 어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어제 결정이 됐단 말이죠. 김진표 후보로. 그리고 이제 남경필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이 지역을 이제 B급 정도로 분류하신 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경기도가요, 이 서울보다는 좀 약간 보수적입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거의 한 16년 정도를 계속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단체장을 해왔었는데, 좀 이런 것들을, 현재 이제 야당 쪽에서 굉장히 좀 전열이 많이 흐트러진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있어서 야당에서 어쨌든 이제 후보를 이제 내기는 있는데, 좀 이것을 어떤 추격세를 이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반신반의한 기류인데, 저는 근데 의외로 이곳이 이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어느 한쪽이 완패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남경필 후보가 보수층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좀 보수 안에서도 약간 좀 삐딱한 우파였거든요. 그런 포지션에 삐딱한 우파. 네. 예, 했고 그런 반면에 또 이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야당 내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중도층 같은 경우가 이제 남경필과 김진표의 컬러들이 많이 겹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속에서 네. 또 어느 쪽에다 이제 확실하게 뭐 밀어줄 사람 밀어주자 이런 쪽으로 계산하지 않은 공통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는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거를 잘하는 후보입니다. 그렇죠. 뭐 지난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지난 총선에서도 뭐 그 지역구의 득표율이 이제 최고 수준으로 이제 기록이 됐었단 말이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지지율 같은 경우 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벌어졌다는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좀 김진표 후보가 좀 상당 부분 많이 따라잡지 않겠는가.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어렵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B급, C급 정도 내려간 거는 제 예상보다 뒤집을 정도는 굉장히 파란이나 이변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 그 지난주에는 이제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이제 시끄럽게 이제 이슈가 되었던 문제고요. 지금 현직 시장 이제 강훈태 시장이고 이제 지금 이용섭 의원이 이제 광주시장 출사표를 낸 상태였는데 이분들이 경선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이제 윤장현 후보로 이제 여론조사 3위였던 윤장현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후폭풍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이 안철수 공동대표의 뜻이 관철됐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윤장현 후보가 그 지지율로는 거의 뭐 3등 수준 10% 내외 수준이었단 말이죠. 예,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이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에 한 7개 정도 지역구 중에 한 5명의 의원들이 이제 윤장현 후보를 밀고 있고 거의 어쨌든 민주당의 조직적인 당세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3강.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윤장현 후보에 반대하는 이제 연합전선을 이제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는 이 윤장현 후보가 너무 얄밉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든 뭐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관측도 있었는데 지금의 요즘 돌아가는 분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 강훈태 시장이랑 이제 이용섭 의원의 계산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가 단일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그 단일화라는 게 자기로 단일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네. 강훈태 시장 같은 경우가 어쨌든 들고 계속 어쨌든 1등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강훈태 시장이 뭐 사실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밑에 어떤 조직 같은 거를 굉장히 잘 다진 그런 어떤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윤장현 후보에 맞서가지고 자기 쪽으로 어떤 조직세가 이제 모일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 같은 것들이 있는 속에서 강훈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쭉 가다 보면 결국에 이용섭 의원이 지칠 것이다 이런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사실 의원직 사퇴라는 이제 배수진까지 쳤는데 그렇죠. 좀 어찌됐건 이제 빨리 강훈태와
어떤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그림을 딱 내놔야지 좀 리바운드를 지지율을 좀 더 올려가지고 이제 윤장현 후보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원도 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계산이 다른 거예요. 네. 강원태 시장은 또 현직 시장이고 뭐 시장 업무하면서 크게 대가가 없다고 본인 자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고 이용섭 의원은 또 이제 탈당의 의원직 사퇴라는 정말 배수진까지 쳤기 때문에 또 역시나 물러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5월 말까지는 계속 이제 여론조사 한 일주일 남겨두고 계속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될 건데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일단은 윤장현 후보가 한 30% 이상의 지지율까지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셋이 좀 팽팽하게 이제 삼강구도가 된다. 이럴 경우는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굉장히 이 무소속의 두 후보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한 후보라도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지지율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새 후보가 고루 한 30 정도를 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삼강구도가 되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거꾸로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윤장현 후보가 계속 빼도 박도 못하는 3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 2등이 다 강원태, 이용섭을 안정적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도 이 두 후보가 양보를 하지 않고 완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막상 이제 또 투표 현장에 가면은 이게 알 수 없단 말이죠. 이게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이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어요. 단일화를 해서 이제 민주당이란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을 받은 윤장현 후보에 맞서서 그 단일 후보가 승리했을 경우에 이것은 안철수 지금 당 대표에 대한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상처로 올 수 있다. 예. 이런 전망이 가능한 거죠? 일단은 저는 이 무속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윤장현 후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장현 후보가 이제 당에 공천을 받았지만 도전자 입장에서 상대 후보를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재 어떤 전략 공천인의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만약 단일화 할 경우에는 좀 윤장현 후보가 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있고 만약 윤장현 후보가 정말 패한다면은 이 17개 중에 굳이 하나는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략 공천을 관철시킨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굉장히 리더십이 이제 상처를 받겠죠. 네, 뭐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광주시장은 아니라도 이제 경기도 이제 기초단체 이제 안산시장을 전략 공천한 걸 놓고 사실 이제 안산시장 후보를 민 이제 김한길 대표 면전에서 이 안산 출신 국회의원 5명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광주 같은 그런 지역 같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심양고도 같은 정책 고향에서 그럼 만약에 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양 대표들의 어떤 리더십이 과연 부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다른 지역에서 승리와 상관없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 광주 계속 이제 선거 날까지 좀 주목이 되는 지역이고요. 어떻게 지금 현직 시장과 또 배수진을 진 이용섭 의원 간의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성사가 될지, 과연 되기는 할지, 뭐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는 곳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여권의 대응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총리가 지금 이제 시한부 총리로 일을 하고 계시죠.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이 세월호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사표 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좀 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이제 선거판에 바로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이나 그 정도 전에 이제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새 총리를 좀 지명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오랫동안 좀 속보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좀 시간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시간표는 이제 6월 4일 이전과 이후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제 6월 4일 이전에 이 새 국무총리를 낼 경우에는 이제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 화두들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 개조를 하겠다, 안전한 나라를 정말 만들도록 하겠다, 좀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정말 좀 괜찮은 인물을 이제 내세워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인재 풀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게 폭넓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민화합형 인물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여당이 보기에도 야당이 보기에도 다 괜찮다. 저 정도면 진짜 믿을만하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게다가 또 이제 총리라는 자리는 또 이제 상징성도 있는 자리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건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참 이제 어떤 인물을 과연 내세울지 주목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6월 4일 전에 총리 후보를 낼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큰 어떤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을서 허물 같은 것들이 들춰지면서 오히려 이제 국정 운영이라든가 지지율을 또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 총리를 카드를 내미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할 거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좀 총리 인선이 되는 걸로 전망을 해도 될까요? 지방선거 이후에 하고 대각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6월 선거 끝나면 또 7월 말 또 재보선에서 또 그것이 또 새로운 평가를 받는 그런 모멘트가 마련되어지겠죠. 네, 그렇군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뭐 유가족들도 그렇고요.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또 임시국회랑 또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뭐 이렇게 큰 현안이 있는 과정 속에서 또 상기 국회를 좀 재편하는 그런 사안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했는데. 그렇죠. 일단 5월 말까지가 이제 이 각 국회직 의장단이라든가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다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들을 좀 인선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이것과 좀 세월호 관련해 여러 가지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국정조사 같은 게 병행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 작년에 이제 국정조사 같은 좀 굉장히 날선 공방이 있는 사례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별 실효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같이 이제 여야가 완전히 이렇게 딱 잘라져가지고 이제 서로 대립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국면에서는 모여가지고 뭔가를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새로운 걸 내놓는다든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싸우다 끝나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뭐 싸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 네. 그리고 뭐 더구나 이제 6월 재보선 같은 것도 7월 재보선이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국정조사라는 것들이 만약 관철이 되더라도 굉장히 좀 지루한 어떤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특검으로 가져가야 된다. 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예, 뭐 지금 다음 달 19일부터 이제 상설 특검법이라고 뭐 네이밍이 약간 좀 이상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하긴 하는데 아무 때나 어떤 요건 같은 거 붙여가지고 특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이제 법안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어떤 정부와 검찰이라든가 그런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가 없다는 그런 공감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해경이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안전행정부라든가 그런 어떤 정부 부처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가려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의 수사에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그런 것까지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 같은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좀 국정조사와 이제 특검 뭐라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어느 거 하나 좀 명분을 좀 가지고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저의 그냥 예측은 좀 약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큰 사건 앞에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떤 방안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고 이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 좀 답답하네요. 이렇게 그래도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은 또 정치권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예, 아무튼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손병관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2부 순서까지 들으셨고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방송,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꿈꾸시나요? 공정언론의 꿈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으신지요? 지금 조합비 자동 이체 신청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대문에 출자금 및 사용료 납부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절차도 이제 귀찮고 보다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으시다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 시간 중에 전화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44-0933 또는 3144-7737로 하시면은 그 CMS 회원 확대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시위에 참여하신 어머님들, 그리고 손병관 기자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